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유로화의 환율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유로는 대개 1.2달러 정도였는데요. 그 가치가 떨어져서 거의 1대1이 됐습니다. 7월 18일 현재 1유로 대 미국 달러 환율은 1.0107인데요. 작년 5월에 1.22에 비하면 17%나 떨어진 겁니다. 달러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이 급등했고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 전쟁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유럽이 그 피해가 더 큰 것이죠. 둘째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전망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비교적 많이 회복을 했는데 유럽은 그보다 못합니다. 셋째는 정책 변수인데요. 돈 풀기 정책, 통화 정책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 연준은 0%이던 기준금리를 1.5%로 올렸습니다. 큰 폭의 인상이죠. 또 양적 완화 프로그램,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해주던 프로그램도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또는 맡기는 가격입니다. 그것을 올리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줄고 예치금은 늘어나니까 시중은행이 일반 소비자에게 대출해줄 돈이 고갈됩니다.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이런 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중앙은행이 정부 발행 국채나 일반 회사채를 구입하면 그것을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또 걷어들이면 긴축이라고 합니다. 긴축을 하면 당연히 정부와 기업에 쓸 돈이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 공급이 줄어들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지요. 금리도 오르고 외국 돈에 대한 가치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수입 가격은 낮아지고 일반 상품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인플레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인플레가 오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돈의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유럽은행 ECB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의 기준금리 Key Interest Rate은 2016년 0%로 낮춰진 이후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7월 중으로 소폭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 풀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도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돈줄을 조이는데 유럽은 계속 돈을 풀어내고 있으니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요. ECB 유럽 중앙은행이 0%로 금리를 낮춘 명분은 인플레율을 2%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뒤로 미루기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죽는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2%가 될 때까지 돈을 풀자. 금리를 0%로 낮춰줄 테니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가져다가 대출을 많이 해줘라 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이 회원국들의 국채를 직접 사주기도 했죠.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유럽 인플레는 심각합니다. 2%를 넘느니 마느니 그런 수준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6월에 8.6% 인플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해서 쓰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41%나 뛰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국가 부채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155%입니다. 원금도 원금이지만 매년 갚아야 하는 금리 부담이 엄청나죠. 돌려막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미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어요. 1년 전에 0.654%였던 이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 7월 11일 현재 3.33%로 올랐습니다. ECB가 채권 매입으로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기준금리까지 올리면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더 오를 테니 죽을 맛이겠죠. 그러면 2012년에 이미 겪었던 유로존 해체 위기, 이게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2012년 유로존 위기 때 자주 등장했던 피그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텐데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5나라의 첫 자를 딴 단어이죠. 당시에 빚이 많아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일랜드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국가 부채 비율이 120%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절반인 60%로 떨어졌어요.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열심히 갚기도 한 결과입니다. 2008년에 6만 달러이던 소득이 2021년에 10만 달러로 늘었어요. 이 아일랜드는 말이죠. 반면 똑같이 국가부채 비율 120% 있던 이탈리아는 지금 150%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득은 4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오히려 줄었어요. 빚은 오히려 늘고 말이죠. 부도 위험으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워낙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 ECB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7월 중에 한 번 또 9월경에 또 한 번 하겠다고 예고는 해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금리는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탈리아처럼 빚 많은 나라들의 국채 매입은 계속 해주겠다고 합니다. 국채 발행 금리를 낮춰주기 위함이에요. 국채 매입 비용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아일랜드처럼 이 돈 아끼는 나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참 민폐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한편으로는 금리를 높여서 돈줄을 조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 매입을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예요. 통화량 축소 관점에서 보면 하나마나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유로의 약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로 달러 환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예상은 사람마다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AI 픽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장 예측 기관은 2023년에 1과 0.95 사이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반면에 캐피털닷컴이라고 하는 이 금융거래 기업의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존스는 저항선 1.094, 심리적 지지선 0.90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이란 틀리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견해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당분간 유로가 예전의 가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유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들끓고 있군요. 우리는 어느새 격동의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